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Image to Image Translation with Convolution Adversarial Networks라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17년에 CVPR에 소개되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시작하기 전에 겐의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겐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여기 위조 지폐 범인 제너레이터와 경찰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조 지폐범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가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돈을 학습하면서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 돈을 판별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게 됩니다. 둘의 목적은 좀 다른데요. 제너레이터는 가짜 돈을 최대한 잘 만들어서 진짜 돈으로 잘 학습을 하고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게 목적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돈으로 학습을 하면서 제너레이터에게 절대 속지 않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식화한 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떤 랜덤 노이즈를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에게 주게 되고,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는 이 노이즈를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와 동시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이미지를 학습해서 이게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제너레이트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데요.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어떻게든 속이는 것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이미지를 잘 학습하는 동시에 가짜 이미지에게는 속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둘의 목적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제너레이터 목적에서는 이 목적식을 최소화하고 싶어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 목적식을 최대화하고 싶어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너레이터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너레이터는 앞의 수식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뒤의 수식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뒤의 수식을 작게 만들려면 이 안에 있는 D의 G의 Z 이 수식이 최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측 하단에 로그 1-x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이걸 참고하시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수식을 최대가 되게 하려면 G가 만들어내는 어떤 샘플이 D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G는 아주 좋은 샘플을 만들어내서 D를 속여야만 합니다. 반대로 D를 최대화하는 관점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의 수식에서 D가 최대화가 되게 학습을 하려면 진짜 이미지인 X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정확히는 진짜 이미지인 X를 잘 학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뒤의 수식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수식에서는 이 X가 최소가 될수록 최대가 되죠. 즉 뒤에 D의 GZ가 최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수식이 최소가 되려면 D는 G에게는 절대 속지 않고 G가 만들어내는 샘플인 G의 Z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점수를 줘야 합니다. 즉 D는 G에게 절대 속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코드상에서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는 실제 이 겐이 제안되었던 이안 구펠로우의 논문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M개의 미니 배치에 대해서 이 M개의 노이즈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M개의 샘플, 실제 X 샘플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일단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목적식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적이었죠. 일단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제 이미지인 X를 잘 학습하면서, 즉 실제 이미지의 분포에 대해서 잘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G에 대해서는 절대 속지 않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센딩이 아니라 어센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K 스텝이 끝나면 바로 M개의 노이즈를 다시 가지고 와서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최대한 속여서 학습이 되고 이 수식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디센딩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흔히 픽셀 투 픽셀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는데요. 이 논문의 문제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또는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는 어떤 이미지를 받아서 다른 이미지, 즉 연관된 이미지를 출력하는 게 목적인 생성 모델 또는 생성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픽셀 투 픽셀 이전에도 이런 생성 모델은 겐에 기반하여서 잘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가 달라진다. 즉 태스크가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했고 새로운 로스텀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즉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제작자가 설계를 해줘야 했기 때문에 일반화된 방법론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떤 컨디셔널한 팩터를 줌으로 인해 컨디셔널 겐이 어떤 일반화가 가능한 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일단 제너레이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그런 아키텍처 중에서 유넷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기존 방법론들은 이 제너레이터로 대부분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넷을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리솔루션을 받아서 굉장히 다시 높은 리솔루션의 아웃풋을 출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어떤 아웃풋을 낸다는 것은 인풋 이미지에 어떤 기저한 비슷한 정보를 가지되 뭔가 달라진 정보를 뱉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레지디얼 커넥션으로 잘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정보를 압축하는 이 논문에서는 보틀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틀넥으로 어떤 입력의 정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레지듀얼을 이용해서 정보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저자들은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을 뒤에 가서 실험도 하였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패치게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정확히는 생성된 이미지의 일부만을, 그러니까 패치만을 잘라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장 오른쪽의 그림처럼 바닐라한 방식으로 전체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하였는데요. 이런 방식은 일종의 좀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양이 그림을 보면 이 고양이 자체가 가진 굉장히 특이한 특징들을 좀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이런 귀라던가 이런 뭐 얼굴, 뭐 발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닐라한 방법을 사용하면 이 고양이의 굉장히 과장된 특징 몇 개만 만들어내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충분히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고양이스러우면서도 사람이 볼 때는 고양이가 아닌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패치겐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패치가 잘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패치 각각에는 고양이의 어떤 강한 특징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치 모두를 다 만족을 해야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전역적인 부분에서 한두 개의 특징 만족해놓고 나머지 다를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분 모두 다 고양이의 특징을 잘 짚어내야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는 더 그럴싸하고 더 정교한 샘플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구현된 코드를 보더라도요, 어떤 패치를 잘라와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 넣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웃풋 채널이 1인 걸로 봐서는 이 1이 어떤 그 확률의 값으로 반환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문을 읽어보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마코비안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지 논문에 직접적으로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는데 찾아본 결과가 저의 예상과 얼추 비슷했습니다. 일단 패치에게는 어떤 선택된 패치보다 멀리 떨어진 패치와는 어떤 상관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멀리 있는 성분과 어떤 독립성을 가정한 것이고, 이거는 마코비언 모델링이 가능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패치 안에서는 이웃한 데이터 사이의 어떤 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이 직전에 코드를 보시면 이 패치가 잘려서 입력이 됐는데요. 이 입력된 패치는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점점 더 높은 리셉티브 필드, 그러니까 더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보게 됩니다. 즉, 이 패치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떤 상관이 굉장히 강하다는 가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마코비언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실험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패치를 1x1, 16x16, 70x70, 그 다음 286x286, 286x286은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와 완전히 같고요. 여기 L1만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L1만 가지고,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되었을 때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정성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 L1만 가지고 학습이 된 경우는 어떤 디스턴스, 즉 어떤 평균적인 것만을 만족하면 충분히 목적식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평균적인 어떤 형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만을 만족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끝에 286 x 286, 뭐 아니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좀 블러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볼 때는 16x16 이후로가 좀 괜찮은 이미지로 보이는데요.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보시면 70x70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성능을 내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가 있고요. 이 마스크가 있고, 이 마스크에 실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셋이 있겠죠. 오리지널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FCN 네트워크를 일단 학습을 합니다. FCN 네트워크는 참고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게 잘 학습된 FCN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번에는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를 이제 잘 학습된 FCN 네트워크에 포워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워드를 하게 되면 어떤 마스크를 뽑을 텐데요. 그 마스크와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를 비교해서 이 수치들을 뽑아낸 것입니다. 만약에 제너레이터가 좋은 이미지를 생성해냈다면 이 잘 학습된 FCN 네트워크가 이것을 객체라고,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속게 되고, 얼마나 잘 속았는지, 잘 속게 되면 더 좋은 마스크를 뱉겠죠. 잘 속았는지를 이 수치로 표현한 것이 이 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패치로 잘라서 학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앞에 고양이 예시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이미지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국소적인 부분만 속이고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충분히 속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제너레이터를 만들어냈지만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플러시블하지 못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패치를 잘라서 패치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이 패치 안에 고양이의 특징을 모두 다 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지도에서 위성사진 또는 위성사진에서 지도처럼 이렇게 부분 이렇게 작은 부분들이 모두 다 중요한 이런 태스크에서 굉장히 잘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바닐라하게 학습을 했다면 이 건물의 전체적인 특징이 좀 뭉개지거나 이 돌의 특징이 뭉개지거나 해도 충분히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조금 더 나빴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픽셀 투 픽셀의 목적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식은 어떤 D가 어떤 컨디션을 보는 목적식이 되겠습니다. 뒤에 목적식은 똑같고요. 이 앞에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다릅니다. 이 앞에 코드를 다시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인풋 데이터에 대한 어떤 코드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코드를 참조를 해보면 결국 이 컨디션, 그러니까 뭐 이런 태스크, 이런 지도 만들기 태스크에서는 컨디션이 이 맵이겠죠. 이 컨디션이 실제 노이즈와 컨캣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런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실제 이미지, 리얼 이미지 Y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제너레이터가 그 컨디션을 가지고 학습한 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즉 구분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컨디션에 맞는 제너레이팅이 되었는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겐의 목적식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규제 텀이 되겠습니다. 이 제너레이터는 굉장히 엣지가 강한, 그러니까 고수준의 고주파의 형상도 만들어내야 되지만 이 저주파의 어떤 평균적인 형상을 만족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를 제한하는 에런 텀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텀을 람다로 조절하면서 최종 로스 텀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이 에런 텀을 사용할 수도 있고 L2 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실험적으로 에런이 더 좋았다라고 저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실험의 조건입니다. 이 D를 업데이트할 때 특이한 점이 그 목적식을 2로 나누어서 사용했다는데요. 흔히 이제 D가 G보다 학습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서 모드 컬랩싱이나 또는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절대 속이지 못하는 상황이 좀 발생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임페리컬하게 2로 나눠주는 방법을 많이 이렇게 채택을 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리지널 페이퍼의 그런 방법론을 살려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학습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조금 특이한 설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학습할 때 사용되었던 드롭아웃이 인퍼런스 단계에서도 꺼지지 않고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파이토치 같은 데서 model.eva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eval이라는 함수는 이 드롭아웃 같이 인퍼런스 단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클래스들을 다 꺼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 없이 드롭아웃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밝히기로 이 노이즈 G가 없어도 이 드롭아웃의 효과에 의해서 어떤 노이즈가 투입되는 효과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게 사용되었는데 이게 트레인 배치가 아닌 테스트 배치를 이용해서 BN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밸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아마존 터커스라고 해서 실제 그냥 사람이 보면서 레이블링을 하는 방식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FCN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서 FCN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속나, 얼마나 정교한 마스크를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깝게 그려내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고요. 자세한 거는 논문을 참조하시면 될 텐데 일단 이렇게 태스크의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태스크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로스텀에 따른 어떤 결과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인풋 또는 컨디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인풋에 따른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 전략이 또는 학습 전략이 다를 때의 결과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성적으로는 이 우측 두 개가 제일 괜찮아 보이고 L1 같은 걸 보시면 뭐랄까요, 상당히 평균적인 어떤 블러한 그런 것만 만족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 FCN 스코어를 냈을 때의 결과는 역시 L1 텀과 그 다음에 컨디셔널 겐 텀을 모두 다 사용하였을 때 가장 좋았고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논문에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걔네 목적식이 없이 제너레이터의 L1 규제 텀만으로 어떻게 제너레이터를 학습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 수식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1 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 Y에 대해서 어떤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어떤 평균이 가깝도록 규제를 합니다.
즉, 이 에런 텀만 만족시킨다는 것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족시키는 것 없이 이 제너레이터가 어떤 이 y 어떤 평균, 그라운드 트루스의 어떤 평균과 가까워지기만 하면 충분히 만족이 가능합니다. 이 고양이 사진의 예시에서 보시듯이 패치겐,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없다면 이런 좀 엣지가 강한 이 고수준의 특징을 전혀 구분하지 못해도 제너레이터가 충분히 학습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수준의 이런 엣지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대로 D를 속일 필요가 없으니 덜 정교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들은 칼라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특별히 LAB 칼라 스페이스에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L1은 어떤 불확실한 엣지 같은 것은 잘 사용하지 않고 어떤 평균적인 컬러의 디스트리뷰션을 만족하려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LAB 모두에서 보시듯이 이 가장 위에 있는 게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색깔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게 L1텀만 사용했을 때의 컬러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컬러 디스트리뷰션이 좁다는 것은 더 보수적으로 어떤 생성을 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와 반대로 이 컨디셔널 겐 같은 경우는 좀 더 넓은 컬러 디스트리뷰션에서 생성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텀을 더한 지점이 어떤 그 평균의 컬러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실험 결과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던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사용한 유넷 구조가 있습니다. 확실히 레시듀얼이 있는 유넷 구조가 더 고수준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의 결과물과 비교해서 아래 결과물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열별로 보시더라도 이 에런 텀만 가지는 것보다는 에런의 컨디셔널 겐텀이 같이 있는 것이 어떤 좀 더 그 고수준의 엣지들을 잘 살려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적으로도 역시 유넷의 에런 플러스 컨디셔널 겐텀을 사용한 것이 가장 좋았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아마존 터커스에게 평가를 부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속았을까를 평가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맵에서 포토로 바꾸는 이 태스크의 경우는 약 18.9%의 사람들이 속았다라고 합니다. 즉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18.9%나 구분해내지 못했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는 터커스가 속지 않은 게 본인들의 결과물보다는 남이 쓴 게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사실대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제가 더 또 좋게 보았던 점이 코드를 공개해 놓아서 이 논문이 출판되기 이전에도 이 트위터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드를 실제 사용해보고 이 방법론을 응용하면서 다양한 이런 커뮤니티 오리엔티드 연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뭐 이런 엣지 투 캣, 뭐 배경 제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얀 루쿤 해가지고 뭐 어떤 이런 그 포트레이트로 보이네요. 이게 뭐 엣지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어떤 의의를 보시면 어떤 컨디셔널 겐이 품질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쓰일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요. 또한 어떤 태스크와 데이터에 상관없이 굉장히 제너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그 데이터 특성에 맞는 뭐 구조와 로스 또 방법론을 그때그때 가져올 필요가 없이 제너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픽셀 투 픽셀이 어떤 태스크나 이 데이터셋에 상관없이 제너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데이터셋끼리 합쳤을 때도 일반화가 가능한 방법론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후속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연구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